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 아휴, 날씨가 정말 덥네요.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학원 방문해 주신 거 아주 깊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좀 할 텐데요. 25년, 26년 대입 핵심 이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저걸 조금 줄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요즘 뭐 언론에 뭐 굉장히 아주 많이 보도되고 그러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킬러 문항 어떤 배제 이런 어떤 수능의 출제 어떤 그런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걸 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대학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관문인 수능에서 상당한 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1, 2 애들도 아마 이제 올해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방향이 약간 정립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코스로 수능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수능의 어떤 그런 학습 방식이라든가 대입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25년, 26년 대입 핵심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양쪽을 쪼개가지고 한 30분씩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처음으로 자료집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자료집에 들어가 있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 한번 보시면은 유인물 중에 수능 출제 방침 변화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 프로그램 뒤쪽입니다. 프로그램 뒤쪽.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뒷면. 아니 가방 말고 썸머스쿨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4페이지입니다. 그거 4페이지. 썸머스쿨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 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죠? 서머스쿨 프로그램 4페이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고반장님, 저 유인물 하나 갖다 주세요. 저 없어. 그거 하나. 예. 예.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방침 변화,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이거 말씀하신 게 뭐 옳다 그러다 이거 뭐 굉장히 뭐 온갖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거는 뭐 그냥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우리 아이들도 이런 기조와 이런 방향으로 수능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올해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수능은 우리 고1이나 고2, 2025년 수능이나 2026년 수능 입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한번 변화가 되면,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몇 년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앞으로 여러 해 남았기 때문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 수능이 아니라 지금 고2, 고1에도 해당되는 수능이 된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그 다음 밑줄 하나 치죠.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변별력이 약해진다. 왜냐하면 최고 난도의 문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상위권에 있던 애들이 최상위권을 이렇게 영역을 침범하거나 뒤섞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최상위권 애들이 약간 변화되는 수능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만점을 받거나 그걸 맞춰가지고 1등급 안에서도 격차를 벌리거나 뭐 의대를 지원하거나 이런 애들이 상당히 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혼동과 눈치 싸움의 수능과 입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밑줄 하나 치시죠.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는 상당히 이 문장이 반가울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은데, 중위권 학생들의 상위권 진입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간 학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도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위주로 출제를 하다 보면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만,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조금 뭐 물수능과 불수능이 반복될 때, 이런 킬러 문항 같은 개념이 없었을 때는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원점수로 만점, 퍼펙트 만점. 그게 이제 킬러 문항이 있고 이런 시대에는 불가능합니다. 전국에서 만점자가 1명이나 2명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만점자가 여러 명 나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도, 여기 그 옆에 화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서울의 시립대학을 떨어졌어. 시립대학이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최고의 대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립대학을 떨어지고 우리 학원 와가지고 1년 딱 공부해가지고 수능 전체 퍼펙트 만점을 맞았어. 퍼펙트 만점. 물론 이제 서울대도 합격하고 연대도 합격하고 다 합격했죠. 근데 그게 가능하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상위권 진입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수능이 옛날과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그다음 밑줄 하나 치죠.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특별한 문제 유형, 까다로운 문제 이런 것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풀이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거는 동그라미 치고 별표실 하나 이렇게 쳐주십시오. 고3 학부모, 그 큰애가 고3을 이렇게 지내본 학부모님은 다 아실 것 같은데, EBS 교재 중에 수능과 연결이 되는 게 있고 연결되지 않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은 가장 많이 연계가 되는 핵심 교재 두 권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거의 외울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능 만점 맞은 학생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선재라는 학생인데요. 우리 그 수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얘가 쓴 합격 수기, 오래전의 것입니다만 있습니다. 이선재. 수능 만점자예요. 합격 수기가 있는데, 얘가 그 합격 수기에 뭐라고 써냐면요, 나는 EBS 연계 교재를 선생님들이 수능과 연계된다고 하는 EBS 교재를 5번 정확하게 정독했습니다. 5번을 완벽하게 정독했습니다. 라고 써있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EBS 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교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3 때 가면은 학교 교과서예요. 이게 학교에서 이걸 배웁니다. 전부 다.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학원도 이거 갖고 공부하고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이걸 거의 외울 정도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지문과 개념에서 수능의 절반 혹은 3분의 2 인용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학원에서 다루어지는 정도에 더하여, 그 다음 밑줄 하나 치죠. 개인적으로 이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을 2회 정도 반복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항상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3번, 수시에서 우리 고등부 학부모님들이니까 지금 대학 입시가 수시와 정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수시에서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고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 3번 그 지원 기회가 있다는 건 잘 아시죠? 네,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 달성이 문제가 약간 쉬워지면 최저 등급 달성이 예년보다 쉬울 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그 다음 밑줄 하나 치죠. 이전의 지원 목표보다 좀 더 상향된 지원, 수시에서 약간 상향된 지원을 고려해야 된다. 밑줄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여 드릴게요. 이거 필기하죠. 지금 고1 학부모님들, 특히 고2 학부모님들은 아주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수능의 최저 학력 조건 통과를 위한 전략 과목 학습 집중.
전략 과목 학습 집중.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수시에서 상향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략 과목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요. 저 잠깐 보시죠. 어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도 완벽하게 수능 학습을 끝내고 수능 시험을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능에서 수석을 하는 전체 수능 영역을 만점을 맞는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모든 공부 완벽하게 했으니까 어떤 문제든지 다 나와. 나는 상관없어. 이런 학생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만점 맞는 학생도 불안에 떨면서 내가 과연 몇 점이나 맞을까, 틀리는 거 없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떨면서 시험장에 가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대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하고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공부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수능에서요, 어떤 학생이 국영수 탐 순서로 2424를 얻었다고 합시다. 이 2424 등급입니다. 을 얻은 학생은 표점이 똑같고 원점수가 똑같고 백분위가 똑같더라도 3333을 얻은 학생보다 엄청나게, 이것도 합치면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12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합치면 12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12등급이고 이게 표점이라든가 백분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입시 구조에서는 왼쪽이 엄청 유리해. 왜냐? 이쪽은 2등급 2개를 조건으로 내거는 학력 조건으로 내거는 계열이라든가 과외 응시가 가능한 거야. 근데 이쪽은 응시가 불가능하죠. 3등급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 과목, 이 2등급 2개가 전략 과목인 거예요. 지금은 고3이라든가 재수생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공부한다고. 수시에서 이 조건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어떤, 지금은 어중간한 어떤 그런 그 중간 성적의 학생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데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령 조금 높여볼까요? 1313을 맞은 애가 22를 맞은 애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금방 보시면 알잖아. 1등급 2개 지원이 가능하잖아. 1등급 2개. 1등급 2개. 전략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과목에서 1등급을 맞을 것인가, 어떤 과목에서 2등급을 맞을 것인가, 여기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걸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시에서 상향이 가능해지는 거야. 수시에서 1등급 2개, 무슨 2과목 합의 4나 5 이런 데에 지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전략적인 선택은 아이의 능력, 어떤 과목에 더 적응력이 뛰어난가라든가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잘 봐야죠. 그런 거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상향된 지원을 좀 고려해도 괜찮겠다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약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국어가 나오는데요. 국어는 일반항 빼고 킬러와 준킬러의 그 개념 설명이 나왔는데 개념 같은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예상 출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다. 옛날하고는 굉장히 개념이 달라서 국어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독서 파트 플러스 문학 파트 플러스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옛날에 부모님들이 공부하실 때 무슨 설명문, 논설문 이런 거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문학.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이런 데서 이제 읽고 그런 지문들을 읽고 이해하는 거. 바로 이 독서 부분에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엄청나게 화를 낸 지문이 이 독서와 관련된 지문이야. 여기에서 과학 지문이라든가 경제 지문 이런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나오거든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문을 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그 대통령의 그 말이 모든 문제점을 드러낸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은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이 독서고, 그 다음이 문학이고, 그 다음에 선택. 선택은 엄매와 화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38점, 38점, 24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점, 38점, 24점. 요거는 이제 선택하는 거고. 그런데 그 독서야말로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밑줄 하나 쳐주죠. EBS 연계교재의 체감률이 높아진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EBS에서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독서는 진짜 어렵거든요, 이 지문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지문들을 애들이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지문들은 EBS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EBS에서 연계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또 화낼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고등학생들이 풀어? 그러면서 또 화내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EBS 체감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EBS를 연결시킨다고 할 때 어려운 지문 대신 그다음 밑줄 치죠. 많은 정보가 담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많은 정보가 담긴 지문.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긴 지문, 굉장히 길게 내용이 긴 거. 내용이 길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문보다도. 그 다음에 문학. 역시 비중은 대등합니다. 똑같이 38점씩인데 연계교재의 체감률이 높아진다는 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아마 독서가 EBS에서 연계를 훨씬 더 많이 시킬 거고, 문학은 그 다음 밑줄 치죠. 12종 문학교과서 내의 작품이 출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학교과서 안의 작품이 주로 출제될 거다. 옛날에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 안에 출제를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교과서 안에 있는 작품들을 잘 대응하고 정리를 해둬야 된다. 교과서 수록 작품이 출제가 예상된다.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학년에 올라가면 애들이 전부 국어에서 문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모든 고등학생들이 옛날에는 우리 교과서 공부해봐야 수능에는 딴 거 나오는데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학교 내신만 관리하려고 공부했어. 근데 이제는 그 문학 교과서가 수능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상황이. 대응 방법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보실 필요 없고요. 영어라는 과목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영어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근본적으로 어렵게 출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잖아요. 애들이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4%까지 1등급, 무슨 11%까지 2등급 이렇게 탁탁 자르는 게 아니라, 영어는 그냥 90점 이상은 전부 다 1등급이야. 100점 맞아도 원점수로 100점 맞든 91점을 맞든 90점 맞든 아무 상관없어. 다 1등급이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0%가 90점 이상이 되면 50%를 1등급 주는 거야.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이잖아. 영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90점 이상을 1등급을 주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평가로 바꾸었는데 90점 이상이 4%가 되지 않으면, 다른 과목의 1등급보다 더 줄어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입시의 어떤 그런 점수 산정이라든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90점 이상이 항상 대체적으로 출제할 때 1등급이 8% 내지 9%가 나오도록 출제를 합니다. 항상 영어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국어라든가 수학처럼 4%가 1등급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1등급의 어떤 그런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 보통 한 90점 이상이 1등급인데 90점 이상이 한 8%에서 9%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출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옆으로 가겠습니다. 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시에서는 수학이 핵심이거든요. 이제 수학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가 결국은 대학을 결정을 하는 건데, 킬러와 준킬러의 정의는 읽어보시고요. 예상 출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준킬러 문항을 다수 출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준킬러 문항을 다수 출제한다.
이게 준킬러라는 게 또 뭐냐? 요즘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킬러가 없어지니까 새롭게 구상하는 준킬러라는 게 뭐냐? 정말 많은데 그냥 대체적으로 스님들 제가 수석 스님들 불러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뭐 쳐져 있냐? 수석 스님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킬러 문항. 수학에서 준킬러 문항은 첫째, 아주 복잡한 계산을, 어렵지는 않지만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과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 개념과 공식이 결합된 문제.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식이 개념과 공식이 결합된 문제. 이걸 준킬러 문항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6평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출제 경향이 유지될 것이다. 대응 방법에서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위권 보지 마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하위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의 학력이 있으니까 그냥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오셨겠지. 중위권 보면은요, 개념 정리와 기본 문항에 반복적인 연습에다 밑줄 하나 치세요. 반복적인 연습. 상위권 준킬러 문항 풀이에 자만하지 않고 실수가 없도록 반복 훈련에 밑줄 하나 치세요. 제가 반복이란 말에 지금 둘 다 밑줄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과 반복 훈련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직접 쓰면서 문제 푸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만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가셔도 설명해 오신 어떤 그런 보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접 쓰면서 문제 풀어야 합니다. 직접 쓰면서 반복해야 된다. 이게요, 제가 다른 어떤 설명회 때도 부모님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 부모님들이 수학에 대해서 참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수학이라는 걸요, 어떤 과목보다도 참 이상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수학은 아주 근본적인 학습 지능이 필요하다. 수학적인 어떤 그런 추리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우리 애가 수학 문제 못 풀고 더듬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아유, 저것이 나 닮아서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수학은요, 잘 들으세요. 저희 어떤 과목보다 암기 과목이야. 어떤 과목보다 암기 과목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수학이야. 우리 재수생들 1년 실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어라든가 국어는 성적 올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 영어 국어에서 7등급, 8등급 맞은 애들 1, 2등급으로 올리는 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물론 있기는 있지만 수학은요, 많은 애들이 7, 8등급으로 시작해서 1, 2등급까지 올라가. 걔들이 수학적으로 머리가 좋으면 진작 1, 2등급 맞았겠지. 왜 1, 2등급으로 올라가냐.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던 훈련과 어떤 그런 연습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기에 의해서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이라는 건요, 수학을 잘 못하는, 잘 틀리는 애들이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 하면은 몇 개 공식을 외우고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그거를 적용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풀고 전부 이렇게 눈으로 째려봐. 인상 쓰면서 문제만 쳐다보고 있어. 수학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손으로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직접 손으로 써야 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2. A 플러스 B의 자성은 A 자성 플러스 2AB 플러스 B 자성. 이걸 직접 다 써야 된다고.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요, 놀랍게도요, 잘 모르는 문제들도 이걸 자꾸 훈련을 반복하고 풀이 과정을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개념이 와. 아, 이래서 이게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구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이런 것이구나. 삼각함수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구나. 그게 감이 온다고. 그 감 하나를 처음부터 익혀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메가스터디의 모든 재수생들은 수학 문제풀이의 어떤 그런 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루에 20문제씩 전부 문제를 쓰면서 풀게 돼 있어.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성적이 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적당히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가 답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야 된다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A 플러스 B의 자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전부 확인을 하면서 마지막에 답이 나와야 돼. 이걸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자꾸 반복을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반복적인 연습 반복 훈련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기본적인 훈련을 절대 등한 시험에는 안 된다. 숫자 쓰면서 답을 넣는, 더하고 빼고 곱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런 걸 고등학교 1, 2학년 단계에서부터 공부하면서 익혀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EBS 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뭐 영역 특성상 EBS 연계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데요. 같은 문제 유형이라도 식이 바뀌고 그래프나 도형이 바뀌면 다른 문제로 의심됩니다. 그 다음 밑줄 하나 치죠. EBS 연계 교재에 있는 새로운 유형 문제, 그 다음 기출 문제의 반복 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EBS 연계 교재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오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때 기출은 아실 것 같은데 수능만이 아니라 세 개 개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6평, 9평 플러스 실수능. 이게 기출입니다. 6평 플러스 9평 플러스 실수능. 이런 문제들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똑같은 문제 유형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수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도록 좀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자료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뀌어질 어떤 그런 수능의 방향에 대해서 요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대입 어떤 그런 핵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PPT 자료여서 페이지가 없어서 약간 불편한데요. 먼저 그 표지를 넘겨보시면 이 대입 핵심 이슈 해가지고 1번 항, 현재 고3과 비슷한 학령 인구가 현재 고2나 고1에도 25년 입시, 26년 입시에도 유지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수능 응시자 수는 조금씩 줄고 있긴 한데 크게 많이 줄지는 않고 현재 인원이 왼쪽에 보면 이제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다가 고3, 고2로 가면서 정체를 이렇게 약간 보이고 있죠. 오히려 고2에서는 약간 상승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그 응시자 숫자가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데 예상 숫자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틀렸고요. 그냥 그 응시자 숫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응시자 숫자가 유지될 거라는 그런 개념인데 재수생 등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세요. 재수생 등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고 우리 그 고1, 2 학부모님들은 아주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재수생 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그 입시에서의 용어로는 N수생이라고 합니다. 이 N수생이 수능에서 N수생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몇 프로였거든요. 이게 10몇 프로, 20몇 프로, 작년 수능에서는 30%를 오버하는 데까지 N수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거는 이제 커다란 어떤 그런 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N수생 거기다가 그 재수생 등에다가 N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주요 대학들, 인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그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정시 모집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렸거든요. 2%까지 정시 모집 인원을 줄였다. 지금 40%가 넘게 뽑으니까 이 N수생들은 학생부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다 끝났잖아. 그런데 수능은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시라는 거 완전히 수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점수를 올리면 좋은 데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옛날보다 커졌어. 그러니까 재수를 나해가지고 수능의 어떤 그런 점수를 올리면 대학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N수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요즘 애들의 입시에 대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우리 그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고3 때 대학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지면 재수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고 안 그러면 대학 못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었잖아. 대학이라는 건 고3 때 가거나 재수해서 가는 거잖아. 요즘은요 완전히 젊은 애들의 인식이 바뀌었어. 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내가 인생의 큰 어떤 마스터 플랜, 그랜드 플랜을 세우고 그 그랜드 플랜의 한 조각으로 한 어떤 과정으로 대학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랜드 플랜이 나한테 5년이 걸린다. 무슨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 내가 의대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내가 5년 공부해서 7년 공부해서 의대 가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이과생들 최상위권 애들이 모이는 학원 중에 하나가 서초 메가스터디입니다. 서초 메가스터디가 이과의 아주 그 메카 중 하나예요. 굉장히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현재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 상수 이상이야 다. 장수생들이야. 상수, 사수, 오수, 육수 이런 애들이 50%라고 50%. 서초 메가스터디 원장님이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나한테 해준 얘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입시 경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냥 애들이 재수해서 대학 간다. 재수해서 대학 못 가면 끝난다. 전혀 이런 생각이 아니야. 그냥 오래오래 공부하는 거야. 그냥 한없이 공부해. 우리 학원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교대 가겠다, 의대 가겠다, 약대 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막 30살짜리들. 26, 7살짜리 이런 애들이 와요. 그냥 다른 거 직장 다니다가도 오고 대학 다니다가도 오고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오고 애들의 경향이 그래. 이러다 보니까 N수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N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재학생들은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그 재학생 학부모님들, 여기 다 재학생 학부모님들이니까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 보면 6평이 되었던 9평이 되었던 사설 모의고사가 되었던 애가 곧잘 1등급 2등급 아주 실수하면 3등급 그냥 그럭저럭 잘 나오고 그랬는데 애가 아주 그냥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실제 수능에 가가지고 그냥 애가 벌벌 떨다 수능을 망쳐가지고 병신 같은 녀석이 재수하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걔가요 유난히 소심하고 병신 같은 애라서 그런 거 아니야.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 다 그래. 다 그렇게 돼. 수능에 가면 다 성적이 떨어져. 제가 무슨 악담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애들 교육시키면서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요 6월 평가원 응시 인원이고 이게 9평 응시 인원이고 이게 실제 수능의 응시 인원입니다. 실수능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애가요 6평 볼 때마다 9평 보면 성적이 떨어져. 9평 볼 때마다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져. 자꾸 이렇게 떨어져. 얘가 소심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게 전혀 아니야. 이게요 모집단이 똑같은 애들이 보면 올라간 애가 있으면 내려간 애가 있고 내려간 애가 있으면 올라간 애가 있고 변화만 있을 뿐이지 똑같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모집단이 다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잘 보세요. 6평에서 9평으로 가면서 위에 잘하는 이 N수생 놈들이 자꾸 달라붙어. 밑에 못하는 애들, 수능 포기자들, 주로 실업계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빠져버려. 실제 수능에서는 이게 더 엄청나. 이만큼이 붙어, N수생들이. 그리고 이만큼 못하는 애들이, 수능 포기자들이 매년 5만 명 이상 나와요. 빠져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잘하는 애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구조가 계속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고3생들, 현역 고3생들은 수능에 가면 항상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 당연하지. 서울대 다니다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시험 안 보고 있다 갑자기 나한테 시험장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동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수생의 강세를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우리 애가 1등급, 2등급을 유지하고 있어도 이게 절대 안정된 점수일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앞으로 그 N수생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겁니다.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 그 입시 트렌드가 아주 애들이 몇 년 동안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로 자꾸 바뀌고 있고, 그냥 뭐 이러고 또 정시의 문이 자꾸 확대되면서 애들이 수능 점수만 올리면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거. 그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아래 페이지 학생 수 감소로 대입은 수월해질 것이다. 거기 밑줄 하나 치시고요. 전체적으로 대학의 입학 정원은 별로 줄지 않습니다. 25년, 26년 입시에도. 그 25년, 26년 입시는 아시죠? 잠깐 보세요. 그 정리하고 갈게요. 현재 고2 학생은요. 현재 고2 학생은 내년이 2024년인데 2024년에 고3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잖아. 대학 입시는 항상 대학에 입학하는 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2025년에 대학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2025년 입시생이 되는 겁니다. 2025년 대학 입시생이에요. 현재 고1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2026년 입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입시든 2026년 입시든 대학 정원은, 대학에서 뽑는 숫자는 별로 줄지 않아요. 대학 입학 정원은 똑같은데 애들은 계속 줄어. 엄청나게 줄어. 애들은 뭐 우리나라 인구 절벽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제가 이 사업을, 수업 메가스터디를 제가 런칭한 지가 17년 되었네요. 처음에 제가 런칭을 했을 때 우리나라 고3생들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4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숫자는 줄고 대학 정원은 똑같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밑줄 치시고요. 학생 수 감소로 대입이 수월해진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지금 고1, 2 학부모님들이니까 고3 학부모님 같으면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조금 이렇게 곤혹스러움을 느낄 텐데, 그래도 고1, 2 학부모님들이니까 제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쓸게요. 지금 설마 뭐 우리 애가 뭐 전라도에 있는 무슨 대학, 충청도에 있는 무슨 대학 이렇게 생각하시는 않겠죠? 고1, 고2 학부모님들이니까 우리 애가 뭐 인서울이야 하겠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이야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그런데 학생 수 감소로 대입은 수월해지지만 그 밑에 쓰죠. 그러나 인서울은 쉽지 않다. 인서울이 이건 뭐 그 입시에서 정말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이거는 서울 소재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대학 하면 알아주는 이제 그 대학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이런 걸 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스카이, 서, 성, 한, 이, 중, 경 여기까지를 우리가 9개, 9개 대학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외시, 동건, 홍숙 을 붙여서 이거를 15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서울이죠. 이제 이게 15개 대학, 15개 대학 맨날 그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인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서울이에요. 그런데 전체 4년제 대학으로 보자면은 지금은 그냥 대학 가기로 마음먹으면 원서만 내면 받아주는 대학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2, 고1 애들이 대학에 갈 때는 고3의 졸업자 숫자와 고3 졸업자 숫자와 4년제 대학 전부 다 빼고 4년제 대학의 정원 숫자가 거의 맞먹어요. 약간 그 졸업생 숫자가 조금 많을 정도, 1.2대 1, 1.1대 1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문제지 대학 가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런데 여기 있는 대학을 가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밑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왼쪽에 덮여놓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되고 뭐냐 숫자 보면 머리만 아프니까 4년제 대학 경쟁률을 보면은 4년제 대학 경쟁률을 보면 2025년도에 1.2대 1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 대 4년제 대학 정원이 1.2대 1이니까 웬만하면 대학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아래 보세요. 그냥 9개 대학으로 보자면 상위 8.2%만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까지 갈 수 있다. 상위 8.2%만. 아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인서울 개념으로 제가 써드릴게요. 인서울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11%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수능 개념으로 얘기하면은요, 2등급 안에 들어야 인서울이 가능한 거야. 2등급 안에 들지 않으면 인서울 못 하는 거야. 내신도 똑같아. 내신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 이 대학들을 가려면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영예시, 동고동숙을 가려면 2등급 안에 들어야만 된다는 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 이거를 지금부터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애가 내신 성적표를 받아오거나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오면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대입은 수월해지지만 인서울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입 핵심 이슈. 정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는 제가 말씀 안 드릴래요. 전체는 우리나라 무슨 모든 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험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듣보잡 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듣보잡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인서울 대학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15개 대학, 지금 제가 썼습니다.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예시, 동고동숙. 이 대학으로 보자면 이 대학은요, 계속 숫자를 늘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41.6%나 돼. 거기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오른쪽 41.6%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 두 가지만 제가 추가해서 필기하겠습니다. 사실은요, 41.6%보다 이 대학들이 인원을 더 뽑습니다. 예고된 인원보다 항상 정시에서 더 뽑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40%, 41%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10명 중에 4명 이상을 수능 점수로 정시에서 뽑는 거예요. 옛날에는 2명밖에 안 뽑았어. 근데 지금은 4명은 이 15개 대학이 수능 공정성 문제 때문에, 입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조국 정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입시의 공정한 방식이 뭐냐라는 거 엄청나게 센서스를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수 경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표창장 받고 의대 교수들하고 함께 공동 논문 쓰고 봉사활동하고 인턴십하고 이런 거 가지고 대학 가는 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뭔가 이런 거 뭔가 좀 다른 어떤 그런 힘들이 개입할 어떤 그런 여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깔끔하게 점수로 가자 해가지고 점수로 가는 게 뭐냐 하면은
학생부 교과하고 정시의 수능 전형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늘린 거야. 그래서 수능으로 많이 뽑아라. 정시에 어떤 그런 인원을 뽑아라 해가지고 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학이 40%, 4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썼네요. 항상 정시에서 더 뽑아. 왜냐하면은 모든 대학입니다. 모든 대학이 수시에서 자기들이 뽑으려고 하는 인원을 다 못 채워. 수시에서 다 못 채운다고. 이게 이제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수시라는 게 한꺼번에 다 붙고 한꺼번에 다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비번호를 받아가지고 어떤 대학에서 오라고 하면 옮겨가고 그 자리를 또 다른 데서 불러올려가지고 채우고 이게 막 바퀴가 돌아. 바퀴가 도는데 이 바퀴가 도는 동안에 수시 등록 기간이 끝나버려. 완전히 다 돌지. 전체가 다 돌려면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다 돌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와중에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대학들은 수시에 자기들이 추가로 모집해야 되는 인원을 다 등록을 못 받고 그걸 정시에서 뽑아야 되는 거야.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합니다. 수시에서 정시로 2월 시키는 인원이야. 그 인원이 항상 남아있어. 많아요. 이 인원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뽑는 인원은 항상 대학에서 발표하는 인원 플러스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 수시에 미등록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더 뽑게 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예고된 인원보다 항상 더 뽑기 때문에 밑에도 그 밑에까지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그 아래 페이지에 대입 핵심 이슈 25년 26년 입시에서 수능 중요 선발 인원이 60% 이상이 된다. 수능 중요 선발 인원에 밑줄 치시고요. 그게 수능 중요 선발 인원이 뭐냐면은 수시에서 수능 조건이 있는 전형 플러스 정시의 수능 중심 전형입니다. 수시에서 수능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수능 조건을 자꾸 붙이는 추세야.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조건이 있는 전형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 이 계열이나 이과는 2등급 2개가 있어야 됩니다. 3등급 2개가 있어야 됩니다. 3개 영역 합이 5라 해야 됩니다. 3개 영역 합이 6이라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걸면은 그 조건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내신이 뭐 1등급 이런 거 보지도 않아. 그 조건이 안 되면 다 빼버려 그냥 원서를. 그건 아예 기본적으로 전형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 조건을 통과하는 건 절대 조건이야. 이거는 무조건 이거를 맞춰야 돼. 이걸 못 맞추면은 내 내신이 아무리 완벽해도 거기서는 뭐 학생부 교과라도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보지도 않아 서류를.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능 조건 통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저학력 조건 통과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등급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수능 조건이 있는 전형과 정시의 수능 중심 전형, 이게 대학 전체를 뽑는 데 있어서 60몇 프로, 60%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 쓰겠습니다. 수능을 공부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수능 준비 없이 인서울은 불가능하다. 안 좋은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원서만 내면 받아주는 데 많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 서성안이, 중경외시, 동고동서 이 라인까지는 인서울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능 공부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 애들이요, 혹시라도 부모님들 속지 마세요. 애들이 힘드니까, 수능이라는 게 참 어려운 공부니까 애들이요 지치니까 고3 때 가면 이런지 잘합니다. 이런지 잘해요. 명심해서 들으세요. 고2 때도 슬슬 이런 애들 나타나기 시작해. 엄마, 아빠, 수능 점수 안 보는 전형이 있대. 수능 안 보고 대학 갈 수 있대. 애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전형 방식이 있기는 있죠. 근데 걔가 수능 봐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라든가 과외 레벨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거는
더 좋은 데는 반드시 수능 조건이 붙여져 있어. 아셨죠?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하지 않고 인서울, 괜찮은 대학, 이런 괜찮은 과 이런 데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그 페이지에 보면은요, 수능 중요 선발 인원이 60% 이상이다. 그 아래 도표를 보면 21학년도에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선발 인원이 19,429명이었다가 23년도에는 15,144명이 되었다. 4,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최저 조건이 없는, 최저 수능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선발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오른쪽에 수능 조건이 있는 전형과 정시 전형을 합친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15개의 대학 기준으로. 아셨죠?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 그 붉은색 그래프가, 그 막대 그래프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지 않고,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는 괜찮은 대학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수능 중요 선발 인원 60% 이상은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수시는 이렇게 4개 트랙이 있는데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이렇게 4개 트랙이 있는데, 우리가 그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입시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커다란 교육계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아까 제가 잠깐 그 얘기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사도 하고 그 여론조사도 하고 국민적인 어떤 그런 센서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점수로 깔끔하게 하자. 치사하게 그냥 이상한 거 개입시키지 말라. 그 국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치사하게 뭔가가 많이 개입된다고 보는 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 우리 그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가 이제 그 고려대학 입학하고 이런 것도 전부 이걸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어. 이걸 억압해가지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신 점수로 가는 거야, 대학을. 물론 이제 이게 수능 조건이 대부분 붙습니다만 내신 점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능 점수든 내신 점수든 점수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정량적 평가야. 양과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야. 요거는 성질을 가지고, 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많이 늘렸어요. 요건 줄이고. 요것도 모호한 있어가지고 줄이고, 요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만 계속 늘리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에 가가지고 수능 중심, 정시에서도 다른 전형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수능인데, 이 수능 중심 전형을 엄청나게 늘린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 전형이 25년도, 26년도로 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 그거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줄인다는 추세이다. 자, 집안 보시고요. 이거 부모님들 또 고1 학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 가는 전형입니다. 종합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교과 외에 비교과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애는 내신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싹수가 노랗다. 학생부 교과는 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논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막상 고3 때 가가지고 원서를 쓸 때는 학생부 교과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6장 중에 1장이나 2장은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워낙 어렵고 경쟁도 높고 적게 뽑고 우리 애가 교과보다 더 해당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야. 논술은 자체 경쟁률이 워낙 높고 종합도 그 나중에 다른 애들의 어떤 비교과 영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과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신 성적 안 좋아서 교과 안 쓰겠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야. 나중에 반드시 교과는 쓸 수밖에 없어.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하는 데까지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교과라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이 뽑기도 하거니와 우리 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거기 밑에 보면은요, 학생부 교과는 주요 15개 대학 기준으로 볼 때 교과는 무려 21년도에서 23년도로 가면서 58.9%, 60% 가까이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 엄청나게 5,000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죠. 학생 교과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 밑에 하나 쓰죠. 아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수능 학생부 교과 늘어난 거에다가 수능 최저 조건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19,318명에서 14,762로 4,500명 이상이 줄었고 23.6% 줄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 보고 계십니까? 예, 학생부 종합 줄었습니다. 제가 도움되는 말씀 하나 써드릴게요. 이 상위권 15개 대학, 인서울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학생부 종합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입시 공정성 문제 때문에 워낙 억울하니까 눈치 보면서 줄이기는 줄였습니다만 지금도 상당수 대학들, 최상위권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을 선호하죠. 학생부 종합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고교 등급제가 적용됩니다. 이게요, 상위권 대학들이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을 자꾸 선호를 하냐면은 이게요, 특목고 출신들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민족사관고, 외고, 자사고 이런 데 애들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주 근본적인 취지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은 아마 입시를 치러본 부모님들은 좀 아실 텐데 스카이 가잖아요. 스카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때 보면은 무슨 민족사관고, 상상고, 무슨 대원외고, 한영외고 이런 데 애들은요, 교복 입고 100명씩 손잡고 와요. 100명씩. 애들이 한꺼번에 거기 나온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을 뽑아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일반고 애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학생부 종합으로 어디를 지원을 한다. 그럴 때 그 확률이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우리 청년 선배들이 이 전형으로 몇 명 합격했다. 서울대 몇 명 합격했다. 어디 고대 몇 명 합격했다. 그러면 딱 그거야. TO가 그만큼이야. 그거보다 더 마음을 뽑아주고 이런 거 거의 없어. 대학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애들의 성적을 추적하고 학점을 추적하고 입학 어떤 그런 점수 추정하고 이러면서 대학들이 자기 나름대로 학생부 종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민족사관고 5등급이 일반고 1등급보다 내신 5등급이 훨씬 낫다. 이런 거 다 알아. 상상고에서 5등급 맞은 애가 일반고 1등보다 훨씬 더 학력이 우수하고 대학에 와서 학점도 잘 따고 나중에 무슨 시험도 저 의사 시험이라든가 무슨 로스쿨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합격도 훨씬 더 합격률도 높고 다 안다고. 자기들이 오랫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 뽑으려고 이 전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런 데 발 디뎌가지고 애들 어설프게 발 디뎌서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사실상 웬만한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되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 잘 관리해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학생부 교과와 정시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아주 정확한 어떤 그런 진로 설계라는 거, 이거를 지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은 숫자가 줄고 있기도 하거니와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에서 추천 전형이 선발이 증가하고 있다. 그게 밑줄 하나 치시고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서울대라든가 고대 이런 정도만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학교 추천 이런 거 뭐 2명, 5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요 웬만한 학교들은 이거 방식은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마다 학교장 추천 방식도 있고 특정 고등학교는 우리 대학에 몇 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원 어떤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학생부 교과에서 추천의 전형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당연히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학교 추천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학교 추천을 받으려면 학교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대충 그냥 그 다녀보고 뭔가 그냥 의견 갈등도 심하고 뭐 학교 생활 대충 했다가 나중에 원서 써달라고 그러면 안 돼. 너는 그 우리 학교에서 10명밖에 그 대학 못 쓰는데 너는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학교 추천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학교장은 그 학생이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담임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담임과의 원만한 관계 중요하다. 요즘 이게 모든 거의 그 인서울권에 있는 15개 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이 이거 다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 쓰려면 담임한테 뭐 잘 보인다기보다는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평소에 상담도 많이 하고 나는 여기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학생부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될 거고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는 뭐 작년부터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약대는 옆에다 이렇게 쓰죠. 이과 상위권에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의대와 약대가 의전 약전에서 전부 학부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이과 애들이 분산되고 있죠. 이과 상위권에 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과 애들이 조금 대학 가기가 쉬워졌어요. 지금 상위권이 워낙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의대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요즘은 의대 컷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도 조금 열심히 하면 희망을 걸어볼 만한 데가 지방의대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대도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뒷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핵심 이슈에서 전체적으로 정원은 대학 정원은 그대로인데 인구가 줄고 있고 학생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합격선의 하락이 예상된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렸고 수능 점수의 산출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거는 조금 명심해 주세요. 지금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 75점이 있고 선택이 25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통과 선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대체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다 알아요. 고3이 되면 다 아는데 국어는 화작과 언매 중에 선택하는 거고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5점짜리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과목 이게 선택인데 일반적으로 그 표점으로 계산을 해볼 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언매가 좀 어렵습니다. 언어와 배치가 어려워요. 화법과 정문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쪽이 원점 쓰는 동일해도 표점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유리해요. 이게 제가 지금 쓰는 게 유리하다는 개념입니다. 언매 선택이 유리하다. 언매 선택이 애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언매가 굉장히 늘고 있어. 숫자가. 작년 수능, 작년 6평에 비해서 작년 9평, 작년 9평에 비해서 실제 수능,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올해 6평 계속 상승하고 있어. 왜냐하면 언매에서 원점수가 같아도 표점이 더 나오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이걸 선택한다고. 확통보다도 미적이나 기하가 더 유리합니다. 이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선택이 계속 늘고 있어. 아직도 확통이 더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이게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유리하다는 개념으로 제가 지금 이 그 부등호를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유리하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거의 뭐 대등할 정도로 올해 6평 기준으로 보자면은 미적이 41%인가 뭐 그런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확통이 한 5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의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이 유리한데 중요한 거는 유리하다고 무조건 선택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선천적으로 적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유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1, 2 때는 무조건 뭐 이게 유리하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확통을 보면 수학 원점수로 조금 더 점수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든가, 나는 아무래도 언어와 매체 문법은 너무 어려우니까 화작이 언어와 매체 문법입니다. 내가 그 화작이 조금 더 그 문제도 평이하고 쉬울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뒷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국어에서 언매 선택이 표점 최고에서 훨씬 더 화작보다도 높다라는 거,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미적이 미적 표점 만점이 확통 만점보다 4점이나 더 높다라는 거, 4.5점씩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대학에서 정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막 0.5점 막 이런 차이로 0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몇 점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많은 애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미적을 선택을 합니다. 명심해 주시고. 자, 제가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애들 교육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조금 더 남아 있는데 뒤에 우리 그 장혜진 팀장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더 중요한 수시와 관련되어서 학생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중요한 내용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마이크를 잡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윈터스쿨 설명회라든가 이런 때 다시 방문해 주시면 지금 그 구평에서 나오는 변화, 수능에서 나오는 변화, 올해 수능의 변화 이런 것들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그 강연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거라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리고, 예. 뭐 혹시 그 외부에서 오신 학부모님들은 기회가 되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아이들 맡겨주시면 제가 학원을 대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애들 잘 이끌 거라는 거,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